Car TV News, your view to the road and the environment.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출범식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 양산 최초의 전기차인 레이 EV를 전달하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인 2,500대 달성 의지를 알리는 한편 전기자동차 제작업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이사묵 사장으로부터 레이 1호차를 전달받은 환경부 유영숙 장관이 청사 주변을 직접 운전해보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소음도 전혀 없고 일반 자동차하고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녹색 성장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전기 자동차가 아주 잘 보급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 세계를 이끄는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 고속 전기 자동차인 레이 EV는 국내 최초 전기 자동차 양산 모델로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최고 135km까지 늘린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차 발표 3개월 만에 공식 전달된 1호차입니다. 이제 모닝 레이 전기차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라인의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차를 줄이면 요 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전기차가 주유가 많으면은 다른 차 줄이고 전기차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아차 입장에서 이제 폭발이나 감전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시고 있는지. 그건 안전 문제는 지금 다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회사하고 저희들 연구진들이 다 검증이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이제 인정 단계에서 이미 이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2012년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판매 가격, 보조금, 충전 인프라 지원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가격 4,500만 원인 고속경영 전기자동차 레이 EV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대당 1,500만 원의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8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을 비롯해 최대 42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00대 지원 계획은 이제 변동이 없고요. 내년 물량은 다시 금년에 검토해서 정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이게 이제 양산 보급 체제가 시작되었으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 환경부에서는 개조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시장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EV 선도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 내에서 친환경 전기 렌터카를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 장기적인 전기자동차 운행 기반과 민간 보급 여건 마련을 위해 운행 중 비상충전 수요 대응용 급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충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충전기 숫자가 차량 숫자랑 비슷한 숫자로 보급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차량 100만 대가 설치가 보급이 되면 충전기는 한 200만 기 이상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전기차를 바로 충전을 하게 되면 많은 전기세가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 이 충전기 전용 전기 가격 체제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가정에 사용하는 전기료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면에 화재, 폭발, 감전이라는 안전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문제에 대한 신뢰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CSTV 교통뉴스 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뉴스의 김경배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급 대수 400여 대, 올해 목표 2,500대에 달할 정도로 보급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완숙되지 못한 배터리의 안전성과 높은 가격을 염려하고 또 한편에서는 노후된 내연기관 차량이 유발시키고 있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이 전기자동차 기술을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또 해결돼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 방향과 업계 동향.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차 담당 강부영 사무관, 환경부 전기차 보급평가위원회 위원 대림대학 김비수 교수, 전기자동차 개조산업협회 황기현 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연구실 황상규 박사, 이렇게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자동차라는 신생사업 열풍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3년도 채 안 돼 식고 있습니다. 이 냉랭함은 전기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뛰어든 중소기업으로 점철이 되면서 완성차 생산과 보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원 없는 힘든 홀려서기에 지쳐서 개발에는 과업을 스스로 머나먼 길이라고 단정짓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존의 길도 찾고 또 정부의 녹색교통정책에 일조하는데 힘을 모으면서 정책 보급과 보폭을 맞춰가고자 하는 의지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급의 열기를 머금은 전기자동차라는 감자는 이제 맛을 음미하기에 좋은 온도로 점철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먼저 환경부 강부영 사무관께 그동안 이뤄놓은 전기자동차 보급 성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간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 2009년 9월에 100% 국산 기술로 만든 전기자동차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 출시를 계기로 국토부와 지경부, 환경부가 주축이 돼서 국가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전기자동차 초기 보급 시장의 확대,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원활히 운행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또 세제 혜택이나 보조원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011년에는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5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에는 2,5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5,702억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는 걱정과는 달리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별 문제 없으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레이 EV 전기자동차를 환경부 장관께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어서 저희가 시승 취재를 했었죠. 당시 취재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이사묵 사장으로부터 레이 1호차를 전달받은 환경부 유영숙 장관이 청사 주변을 직접 운전해보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소음도 전혀 없고 뭐 일반 자동차하고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녹색 성장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전기 자동차가 아주 잘 보급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 세계를 이끄는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이지만 유영수 장관께서 흡족하신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지속적 발전과 보급 증진을 위한다면 안전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같이 생각하는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기차 연구실장이신 황상규 박사께 관련 설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의 그 보급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가스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인 만큼 주행 중에 안정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어떤 충돌이 발생됐을 경우에 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토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네. 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이 냉난방 장치와 또 그 내비게이션 이런 그 편의 시설이 갖춰져야 아무래도 좀 편리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기차가 보급에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그 차량의 안전성이나 그 편의성을 좀 강조하다 보면 이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고 대형화되고 그렇죠. 또 고급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당초의 취지인 에너지 절감이라는 측면에선 그런 측면에서 좀 역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당분간은 기존 차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직은 가격도 비싸고 또 개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말씀처럼 신숙해져야 한다는 그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원이 배터리 성능만 좋아지면 다 해결된다. 이럴 정도로 중요한데요. 현재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황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기차 가격 구조를 보면 40% 이상을 연료기관인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부분은 단지 경제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특히 환경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급 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대국민 홍보와 실행에 대한 확실한 전략 기획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또는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대신해서 모터를 장착하고 전기 연료인 배터리를 가동시킴으로써 매연과 배기가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잡한 기계식 엔진 구조의 기존 차량을 간결한 전동장치를 중심으로 교체한 차량이므로 신차 공급에 앞서서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공해가 유발되고 있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또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이쯤에서 대응안 차원에서 기존 차량의 구조 변경 개조를 통하여 또한 관련 운행 실증 검사 과정을 서둘러 적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정책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배터리 가격이 40%를 차지한다면 이는 전기자동차가 엔진 차량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높게 하는 원인으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급 촉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환경부가 있죠. 전기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데요. 이러한 가격을 낮춤에 있어서 가장 큰 방법은 많이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 차와 전혀 다른 충전이라는 방식을 바탕으로 운행이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충전하거나 또는 집에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전기차를 충전해서 출근할 수 있게 되겠지만 단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공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를 지원함으로써 나중에는 이것을 일반 시민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동 중에 갑자기 충전해야 될 비상사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2015년까지 어디서나 불편 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국가 인프라로서의 급속 충전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녹색교통 산업인 만큼 충전 시스템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전기차 보급평가위원인 대림대학 김비숙 교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전기차 하면 사실 아직 단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비싸고 충전 방식, 충전 거리, 또 충전 인프라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입니다. 얼마큼 충전 인프라를 편하고 일반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차 같이 충전시킬 수 있는 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충전 효율도 중요하고요. 또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급선이나 아니면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접촉식도 있고 비접촉식도 있고 어느 게 우월하다는 것이 아직 판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증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 부분들 또 산학연구원이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고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충전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충전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비접촉식이다, 접촉식이다. 뭐 이렇게 그 아직까지 그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하여튼 빠른 결정을 나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 100년 넘은 엔진 차량도 그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전기 자동차는 산 넘어 산이겠죠. 그럼 어떤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지 그걸 그 전기 자동차 개조 산업을 이끌고 가시는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경쟁력 있는 충전 시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충전소의 장소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의성을 지금 방금 조금 전에도 환경부 강부영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에 전국에다가 다 편안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또는 지금 현재 상급 정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부분 정비소까지 간단하게 그 전기 코드와 그다음 콘셉트를 자유롭게 확장하신다면 굳이 충전기로 인하는 또 다른 투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내 그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리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네, 기술력은 현재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의 이 깊이 그로 인해 가지고 기피하는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주행 중에 배터리가 소진되어 갈 시점에서 언제든지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대여섯 시간씩 기다리게 한다든가 두세 시간씩 기다리는 어떤 발전적인 충전소가 설령 생겨도 운전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급속 충전소를 지금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그 정비소를 갖다가 활용해서 거기에서 직접 급속 충전을 해서 안전한 장소까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로 옮겨서 주차장이나 또는 집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완숙 충전을 시킬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배터리 충전하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식도 고려가 된다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량 보급도 중요하지만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로드맵을 잘 구성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비수 교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실증 경험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특성, 뭐 예를 들어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사실 편하게 얼마든지 이 충전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지난 2007년, 8년 한 2년 사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이 전기차 이용자가 상당히 불안한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독에 든 물을 퍼쓰는 게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편하게 만들어주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충전 인프라와 소비자 심리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운행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좀 실험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험을 해봤더니요. 실제 주행거리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 전기차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에서 80%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갈 생각부터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대된 다음부터는 실제로 남아있는 잔량이 50% 미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소비자의 심리적으로 볼 때 충전 인프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런 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통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은 수출이고 기술 경쟁은 수입차에서도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황성규 박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의 그 전기차가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충전하려면 이제 콘센트하고 어떤 플러그 간의 어떤 표준화가 되어야만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근데 만일 그 충전사별로 그 이렇게 꼽는 인넷이 형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충전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겠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화는 다수 업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업체 간의 어떤 경쟁도 있고 네. 또 나름대로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전략도 있을 거고 네. 또 지역별 뭐 기업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지금 현재 이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그 상황에서 이런 표준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그야말로 이제 전기차 보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수입된 전기 자동차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미국 중심의 SAE라고 해서 이제 북미 자동차 협회가 네, 그렇죠. 마련하는 그 기준, 그다음에 IEEE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전기차 학회에서 등등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구가 마련한 그 표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국제 그 표준에 맞춰서 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그렇죠. 국내에도 이제 외국차가 들어올 경우는 네. 그런 어떤 표준화가 돼야만 그 충전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표준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부터 다져나가야 할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나 또는 기관에 전기자동차만을 위한 전기 공급 체계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도 이런 점에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황성무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전기자동차를 위한 그런 전용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 사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는 지식경제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법을 통해서 이런 전기를 재판매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고요. 네. 요금을 어떻게 산정해 나갈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네. 최근 이런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서 전기차도 그럼 나중에 가서 이런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이런 육성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또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지식경제부 담당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인프라 쪽이. 예, 앞서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인프라 구축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찾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요. 해외에는 국가별로 그런 산업 전통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자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였고요. 또 이제 지방 정부가 국가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해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앞서서 공공 인프라로서 충전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이나 이런 산업 쪽이 강한 미국에서는 GE와 같은 대기업들이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를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쯤에 충전 인프라 관련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로드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구축에서 일본처럼 민과 간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좋다 같은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황경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일본은 앞서 강구영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정부가 기업과 함께 아우러서 충전 인프라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 지원이 아래에 있는 중앙정부 아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프라 정비를 동반한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그러함으로 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도시바는 전력 네트워크 제어 기술과 스마트 미터라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망과 전기차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일본에는 개인 기업들이 많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은 심지어 가정용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속 충전소나 완비에 중점을 두고 부가적으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방전식의 상호 보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가야 할 전망이겠지만 이를 보다 더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자유롭게 그런 등등의 장소에 자유롭게 비상충전망을 활용함으로써 충전 인프라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일본의 그 발전된 이 방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 곧 전기차를 산업화에 활성화하는 만큼 그 의도가 정책의 큰 방향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물에서 숭늉달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급한데요. 이 급속 위주가 우리한테 좀 맞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그 최근 회의에 전기자동차 정책 사례를 연구하신 황상규 박사께서는 외국의 추진 사례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물론 이제 그 충전 시설과 이제 완속이냐 급속이냐 어떤 게 좋으냐라는 것은 이제 아마 추후에 논의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본 사례 가운데서 이제 그 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것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차데모라고 하는 그 급속 충전 관련 이런 그 추진 기구가 있는데요. 도요타를 그 비롯해서 닛산, 미쓰비시, 후지중공업 등이 그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도쿄전력 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급속 충전기 회사가 연합을 해서 급속 충전기 관련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제로 많은 그 진전이 있던 것을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그 미쓰비시 상사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 회사, 도쿄전력 등 이런 공공시설과 편의점 같은 이런 시설이 잘 협조를 취해가지고 전국적인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주요 도시와 간선도로에 약 2012년까지 약 1000개의 유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고속뿐 아니라 저속 전기차 보급 활성에도 좀 뜻을 둔 것 같다는 이렇게 풀이되는데요. 김필수 교수께서는 그 대기환경 중요성을 일깨워가고 있는 중국 대력 상황이 어떤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은 사실 좀 다른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게 전기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충전 인프라도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시장입니다. 뭐 연간 신차가 1,500만 대가 판매될 정도고 그래서 이 글로벌 이 시장으로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뭐 정부 측면에서 공사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석유공사라든지 정유회사를 위시로 해서 최소 4,000개에서 10,000개까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테스트 베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 또 가장 큰 규모의 전기차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는 향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거 특히 하이브리드는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전기차만큼은 중국 주도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남의 기술을 독차지하는 데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만약에 시연하다가 다 뺏기는 그런 또 양상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에서도 중국 시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지적 소유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술이 넘어가면은 그 기술은 끝났다고 판단하면 좋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선진 외국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공유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요. 또 미래형 차세대 자동차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는 향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적인 부분들의 공유는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마음이 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정책도 좋지만은 자칫 중국에서 마음대로 와서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자리를 내준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좌불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 기술 이전 의무화로 산업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합니다. 강봉영 사무총장께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충전 인프라 구축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에 나올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이 돼야 안다. 5월이 계절의 영인데 6월은 성화의 여름. 그때 뜨거운 열풍을 타고 새로운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녹색교통 분야에서 전기자동차 역할이 크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계신데 그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단순히 새로운 차가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이 문제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다 고유가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올해 초에 봄이 늦게 오는 바람에 채소 물가가 올라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이것처럼 전기자동차는 단순히 국가 산업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변화로서 다가가게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 같은 유럽의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뿐 아니라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이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 성능도 그 인프라 못지않게 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터리 성능 문제도 이제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kWh 배터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한 140km 정도 간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100km 정도, 실제 도로에서는 이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100km 정도인데요. 저희가 15년에는 한 200km가 가능하게 지금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150km 정도 주행이 되는데요. 그 정도면 크게 도시에서 운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150km면 사실 서울에서 천안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15년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은 전기차 보급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배터리 성능도 개선이 되고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된다면 이제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홍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없으면 참 저도 기쁩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전기차와 전기차 그 충전한 인프라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면 이제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할 거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 즉 그 마스터 플랜을 잘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전 인프라는 이용자가 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이 언제쯤 되면 떨어지겠다라는 그 시간과 그 떨어진 시점에서 적합한 장소, 즉 적기와 적절한 장소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감안해서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사실 이제 전기차는 한번 생산하면 돌아다니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충전 인프라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과 다시 뭐 잘못되면 수정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전 인프라의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충전 인프라 마스터 플랜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치면 충전 인프라를 어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급속이냐 완속이냐 이런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유형을 우선순위 둘 거냐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에 따라서 어떤 그 속도에 따라서 보급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차 우리나라 국내 수요는 아직 뭐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전기차 미래 수요자는 어떤 그 이용자의 어떤 라이프 뭐랄까요 어떤 이용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그 충전하는 장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보통 이제 저녁에 충전하고 낮에는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장소에 그 급속 충전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충전 패턴을 잘 감안해 가지고 충전 인프라의 그 적정 규모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스터 플랜과 충전 인프라가 그 적정 규모로 산정돼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언의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예, 방법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전기차가 보급 이제 보급 이런 그 단계에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네. 그 전기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전기 그 충전 인프라가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상당히 적기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충전기 제작업체는 민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부가 얼마 정도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민간 기업이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충전 시설에 대한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확실한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 그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연차별 공급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에 네. 따라서 잘 해줘야 됩니다만 참 아쉽게도 아마 그 예산 당국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에만 너무 그 기다리지 말고 아까 일본 사례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로 충전 인프라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충전 또는 전기차 사업은 외국에선 이제 그 블루오션 일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도 그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예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블루오션으로 이미 그 선정을 해가지고 다각적인 공략을 하니 아무래도 뭐 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형 배터리는 성능 개선뿐만이 아니라 안전적 측면에서도 그 전력 시스템을 강화,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충돌에 의한 화재나 폭발 위험뿐만이 아니라 그 요즘 그 기상 이변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또 추락했을 때를 대비하는 감전 위험성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과 안전성에 대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안전 보장과 신뢰를 위해서는 안전 기준의 시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 보완과 개선 향상돼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전기자동차 개조산업협회 환경회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지금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우선 안정성과 경제성은 따로따로 볼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선 안정성을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정성은 최근에 1년에 이 배터리의 이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과연 내연기관 차량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의 발생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접근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배터리 셀의 적층 과정에서 압축을 고밀도로 유도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가격이 또 안정 가격 죄송합니다. 가격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셀에 대한 어떤 이 관리, 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기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염려해야 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초기 단계고요. 또한 경제성을 쳐다보면은 최근에 1년에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유가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정부가 최근 유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 제3의 주유 공급을 이제 정부 주도하에 석유 도입부터 시작해서 정유까지 해서 제3의 정유 회사를 탄생시키고 저가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유가를 좀 낮춰보겠다. 이 얘기는 우리 전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배터리의 셀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안정성을 고려해 봤을 때도 더욱 중요하니 정부 주도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연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모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문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규모는 비록 적지만 전문 기술 기업들에게
열심히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정부에서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실정을 얼마든지 국내 전문 부품 개발 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우리가 그 아버지 휘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 너무나 그 정부만 바라보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점을 안다면 해결도 있는 방법인 만큼요.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좋겠고요. 또 안전의 경우는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전기자동차 성능 업그레이드에는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김수 교수님, 이 뉴 모델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교해서 차이를 못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이 되고 수익 모델도 창출이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걸 스포츠카로 만들었을 때는 스포츠카는 사실 130년의 자동차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운전 감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소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감각을 어떻게 부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또 여름철 에어컨 가동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까지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전기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만큼 전기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죠. 겨울철 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패러다임 변화를 시킬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일본에서 실제로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골목에서 차가 다가오면은 이 소리를 듣고 피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속으로 올 때 일반 소비자가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촉사고 많이 발생이 돼서 네. 일반 전기차도 자동차와 같이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에는 소음을 부여해 준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주용 레이싱은 차가 아니고 머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음. 그 굉음 때문에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 관련 부품들이 고가이지만은 생산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그 수익 구조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멀지 않나 그래서 아까 강 사모님께서도 대량 생산만이 해결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까지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 메이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기차가 일반인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역할이 바로 정부나 이 지자체의 역할, 국제 관계라는 뜻이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이 없이는 팔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3배, 4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메이커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부 측면에서 좀 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개발할 때 R&D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담당을 하든지 이런 역할이 얼마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향후 일반 차와 같이 편하게 판매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 이 기구의 역할, 또 친환경 관련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런 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요. 뭐 완성은 아니지만 프로토콜 단계에 있는 그런 차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차들을 과연 실운행에 적합하게 그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긴 합니다. 어쨌든 더 좋은 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몰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대량 생산뿐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우선 그 양산 시점으로 봐야 할 수는 아직까지 이르겠지만요. 혹시라도 그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보급 추진 정책에 이상이 없는지 중소전기자동차 기업 활성에 노력하시는 황교안 회장께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모두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꼭 이 시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의 가지고 보유된 기술을 가지고 네. 개발에 앞섰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외국 기술까지 협업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염탐했습니다만은 네. 뭐 염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대기업의 그 장벽이 워낙 또 이 부분이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개발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는 몇몇 대기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가격이 낮추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전기차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자율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우선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정보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어떤 보조 내지는 인센티브 제도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개발해 오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인센티브가 업계에 전달의 인센티브 도입이 절실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들이 한 10개 업체 이상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시운전도 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정말 아까 우리 강부영 사모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 수준인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런 차를 육성시키고 그래서 지금 몇몇 대기업에서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부합되도록 먼저 요구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원, 저기서 지원, 우리 정부 예산 거덜날 상황이 참 될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더. 네, 물론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원적인 차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완성차를 바라보기 전에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현재 노후화된 차량들 그리고 이제 사용 연한이 아직도 5년이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 5년 이상, 그다음 심지어 10년까지도 그리고 10년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차가 잘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차체 자체를 완전히 버리는 거 폐기시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개조를 함으로써 신사업 창출도 가능하고 자원에 대한 재활용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연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혜택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무조건 손을 벌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할 바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능 검사라든가 인증이라든가 그 이외에 필요한 어떤 이 배터리 셀의 다량 공급으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전 실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 시험 테스트 기간이나 비용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들어달라는 의미지 무조건 보조 내지는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조차를 바라봐 주시고 우선 완성차가 본격적인 보급이 되기 전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조차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오히려 중소기업형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전기차 활성화에 선도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중소기업의 독단적인 힘으로는 자동차가 요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고 또 성능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운행되는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엔진을 모터로 바꾸는 그런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0.5톤 또 1톤 하루하루 생을 그 차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차를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절실히 몇몇 업체들하고 또 실제 사업을 하는 업주들하고 의논을 해보면은 현재 있는 기존 차가 거의 자기 식구와 가정을 먹여 살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어떻게든지 연료비를 줄이고 어떻게든지 좀 더 쓸 수 있는데 하는 이런 아주 애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좀 생활 경제 효율을 느끼고 또 전기차 또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꼭 사업주만에 대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위주의 차량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면면을 잘 살펴보고 과연 그 성능과 용도면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이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개조함으로써 완성차 보급에 선도 역할을 한다는 어떤 그 지원 방향과 또 입장이 같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 환경부가 특화 시기에서 선도 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나와 계신 우리 김비수 교수께서 선도 도시를 지정하는데 그 많은 그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선도도시 선정을 지금 3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나 영광도 그렇고 각 시역 특성에 따라서요. 뭐 근린형이라든지 관광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전기차 보급을 실시하고 선도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인프라라든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에 맞게끔 보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실제로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만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이 확산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도시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화라는 그 이니셜을 준 만큼 네. 정말 특별하게 전기자동차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를 이 투자를 하면서 일간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세금을 갖다 왜 전기차에다가 쏟아붓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시대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환경 또 국제 이 온난화가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필수일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시스템 확보 또 인프라 확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선도도시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비용 자체는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국민적 피부나 캠페인 활동도 더불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전기차의 필요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추구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늦추느냐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전기차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데서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전기자동차 지원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도 한편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환경부 강부영 상무님께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에 좀 더 팍팍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대기 부분의 환경 예산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대기오염 저감, 단순한 대기오염 저감 사업보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인데요. 전기차와 같은 기후변화에까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5배 더 많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개조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조 사업을 하나 더 포함해서 전기차 쪽에 시험 무대로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개조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부의 입장은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차종을 다양화하는 입장에서 개조 전기차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LPG 개조차와 또 달리 전기차는 그런 엔진이나 동력원 이게 모두 모터와 배터리로 전부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 부처의 관련된 기준이나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감 장치의 연료를 바꾸는 개조 사업까지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마치 이런 문제는 자동차를 제작한 데서 발생됐고 또 이런 원인 제공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씁쓸한 면도 한편 듭니다. 황상규 실장님은 어떤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예, 전기차 특히 이제 개조 전기차를 지원하는 데는 물론 이제 국산 완성차였기 때문에 지원하자 또는 중소기업이 개조차이기 때문에 지원하자 그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전기차의 보급 목표는 우리가 정부가 내건 CO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 목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2020년에
계획대로 전기차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약 100만 대이고 그 100만 대는 다른 승용차의 비율을 감안하면 상당히 소수입니다. 즉 기존의 대부분의 차가 2020년 가도 주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 엔진 차량이 어떤 연료 소모라든지 그에 따른 CO2 발생이나 이런 문제든 그때 가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실가스 그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에 의한 그 새로 그 신차 EV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급함과 더불어 기존의 엔진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강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개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기존 차량을 개조하기 때문에 차량이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국, 특히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이 출고됐을 때 당시에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뭐 튜닝하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오늘의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 특히 이제 개조차에 대한 지원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신차 EV를 그 보급할 때 구매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그 사회적 비용인 CO2를 절감하는 것만큼 그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상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논리라 치면은 전기 개조차도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CO2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 발전이라는 게 큰 정책적 화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개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거리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잘 협력 체계를 가져가지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이라면 개조 전기차도 지원할 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말입니다. 우리 생활수단으로 쓰는 그 작은 차가 현재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형식 승인,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잠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중소기업 전기자동차도 훌륭하지만은 엔진차를 개조한 그 전기자동차도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엔진 대신 모터를 장착한 차량이지만 가파른 노고단을 저렇게 빨리 달릴 수도 있었고요. 또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실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강보윤 사무님께 그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자동차도 LPG나 LNG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좀 문을 열어두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CNG 차량도 아직 노후 경유차를 CNG로 개조하는 부분도 아직 논의 중에 있고요. 전기차는 이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관계 부처들끼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천리도 한 걸음부터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할 많고 또 비용과 지원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작 예산 없고 정말 큰일이네요. 김수 교수님, 그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규모가 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신차 판매가 150만 대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땅덩어리도 좁거든요. 또 예산 편성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 분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부를 비롯해서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가 이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역시 해외 사례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기틀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먹거리 측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원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뭐 개조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속 전기차도 그렇고 주로 중소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은 너무 편향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개조차나 저속 전기차, 이거의 필요성은 분명히 역할 분담, 틈새 시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R&D라든지 또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공평하게 좀 나눠주는, 예산은 적지만은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대기업한테 돈 갖다 바치는 분 많습니다. 근데 정작 중소기업은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어쨌든 기술과 업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경 회장님은 이에 대한 또 어떤 이의를 다루실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 그러지만 사실은 규모만 중소일 뿐이지 전문 기업입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개조 사업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이 할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중소기업의 규모지만 전문화된 기업들이 협업단체형으로 이렇게 단체로 묶어서 네트워크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개조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조 관련해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표준화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과제를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은 이런 전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또 전문 기술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 조그마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과제를 정부와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거기에 얻는 기술 지원 내지는 또 거기에 부과되는 인센티브를 이런 다양한 보조금마저 함께 어우러 준다면 충분히 개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조 기술과 안정성이나 이러한 등등의 연구 상용화 표준은 활성화돼야지만 나아가서 글로벌 산업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오고 있는 나라에서 많은 주문 내지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개조 부분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안정된 패키지로서 우리가 대응해 나간다면 글로벌에 문의오는 입장으로서 해외 사업이나 또는 국내의 애프터마켓 사업이나 이런 데서 단단한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비록 규모는 중소지만은 전문 기업으로서의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도 검사 장비라든가 규격 표준화 이런 등등을 조속히 따라서 함께 어우러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벌써부터 중소기업 고유 품목이니까 대기업 넘보지 마라 이런 선포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조그만 빵가게 나누는 게 대기업인데 과연 넘보지 않을지 잘 되면 아마 그때 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차원에서 현행 그 전기차 구입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자동차 연구실장 황상규 박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정부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큰 논리는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까 동급의 차량의 가격 차이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400만 원 이상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뭐 차량 가격에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이런 등등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 보급에 투입되는 예산이 큽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존 동급의 가솔린 차 가격에 비해서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그에 준해서 주는 그 보조금 비율은 상당히 적다. 즉 원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상당히 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의 가급적 이런 그 전기차 구입에 따른 그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SPC 그래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란 형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차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치면은 차량만 판매하는 거 또는 차량과 그 렌트 사업, 유지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은 그 차량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즉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전기차 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전기차 개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지원의 정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기차 지원, 개조 전기차의 지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그 운행 차량 한 80% 폐차되는 차량의 80%가 그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되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 개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가 신차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고 특히 개조차 지원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즉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개선, 폐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물론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굴지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모터라든지 이런 중소 전문 기업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런 기술적 지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전기차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가 해야 될 하는 지원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그 전기차 카쉐어링까지 그 여기저기서 해보겠다 이런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적은 돈에 많은 것을 이렇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비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는 뭐 얘기 나오지만 최대 60%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전체 전기차 값의 반을 차지하는 게 결국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 처리가 얼마큼 기술 개발을 하고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는가가 관건이고요. 네. 역시 이제 가장 단점이 가격적인 부분들,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서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리스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뭐 반을 차지하니까 배터리 가격을 빼놓게 되면 구입을 할 때 불안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관리는 국가적인 차용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아니라 교환소에서 교환을 해주고 또 그 차가 중고된 전기차를 판매할 경우에도 배터리 값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이 교환 시스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활성화시켜서 기술 개발을 할 건지 역시 이러한 역할은 정부에서 얼마큼 시스템을 잘 맞춰서 활성화되기까지 R&D라든지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정부만 또 바라보네요. 참,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산학연 교류의 장과 기술 표준화에 맞춰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모델 제실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두 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환경부 강부영 상호관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간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황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마지막 종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동차 개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개조를 리더하고 있는 협회 회장님한테 정말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전문가분을 모시고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맥을 짚어주셨고 또 앞으로 전기 자동차 개조, 완성차를 위한 개조입니다. 네. 완성차에 앞서서 완성차를 배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완성차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앞서주는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실제적인 보조금만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과 따라서 앞으로 펼칠 개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전문 기업으로 봐주십시오. 결코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전문 기업으로서 발전과 연구와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부분을 정부 또는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정책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함께 같이 아우러 보급사업에 적극 연구 개발해 나간다면 반드시 전기차의 시대에 성공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감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과 생산은 제작사 몫이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구매 지원을 비롯한 모든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노후 엔진 차량에 이르는 전기자동차 개조 수제까지 풀어가야 하는 환경부 입장이다 보니까 타 부처들도 이에 공존하고 또 협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아울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걸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담회에서 제의되고 또 제안된 내용들이 우리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보급 활성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경부는 16일 201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2012년 신규 등록 승용차 수를 분석한 결과 117만여 대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전체의 3.1%인 36,544대로 국내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전기 자동차 이 보급을 좀 활성화를 하고 참고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중에 수소차를 실증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수소연료 전지차를 확대 보급하는 그 안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랄지 아니면은 전기차, 수소차를 친환경 자동차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제 혜택, 아마 이 개별 소비세랄지 이런 부분에서 한 310만 원 정도 차량을 샀을 때 310만 원 정도의 어떤 세제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42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 보급을 시작하고 대당 1,400에서 2,800만 원의 국고 보조를 실시했으며 5년 만인 2009년부터는 구매 보조금 없이 세제 감면 최대 310만 원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수소연료 전지차 시범 보급을 시작하고 전기차를 공공성이 큰 민간으로 확대 보급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차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보급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 차량 5대와 충전소 1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가 대세지만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친환경차는 아마 이제 수소차랄지 아니면은 단거리, 이 근거리용으로는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는 장거리용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측면에서 이 수소차를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공공부문 보급 사업을 추진한 전기차는 여전히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 차이가 커 보속차 1,500만 원, 저속차 578만 원, 완속 충전기 800만 원 등 구매 보조금 지원금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한편 구매 운행 단계에서의 각종 혜택 마련과 카시어링, 렌터카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흐름에 발맞춰 전 세계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수소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